재수 없게 진짜. 어머님,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서울 한복판 레미안 대단지 아파트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때렸다. 칠순을 넘긴 명자의 발걸음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지영은 질색하며 안으로 달려가더니 천일염 한 봉지를 들고 나왔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명자의 발치에 하얀 소금을 거칠게 뿌려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명자가 당황해 물었지만 지영은 대답 대신 코를 싸지며 인상을 팍 썼다. 장례식장 냄새. 그 칙칙한 노인네 냄새 다 묻혀서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도윤이 이제 겨우 7살이에요. 부정 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대충 털고 들어오세요. 아유, 진짜 이 비린내. 명자는 굽은 등을 더 깊게 숙였다. 40년 평생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건어물을 팔아 키운 아들이었다. 그 비린내 덕에 아들 현우는 대학을 가고 유학을 다녀오고 이 번듯한 강남 아파트까지 얻었는데 명자는 바닥에 흩뿌려진 소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낡은 고무신 코끝에 하얀 소금 결정이 맺혔다.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내 눈빛을 죽였다. 그래, 참아야지. 내가 의리되기로 작정하고 온 길 아니냐. 거실로 들어서자 눈부신 대리석 바닥이 명자를 반겼다. 33평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처럼 매끄러웠다. 하지만 명자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영의 눈은 명자의 발뒤꿈치를 쫓았다. 어머님,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어제 업체 불러서 50만 원 주고 광택 낸 바닥이에요. 긁히면 다 돈이라고요. 돈. 그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낡은 자개농을 들고 낑낑거리며 들어왔다. 군데군데 자개가 떨어져 나가고 합판은 습기에 절어 뒤틀린 볼품없는 물건이었다. 이건 어디다 둘까요, 사모님? 짐꾼의 물음에 지영이 소리를 질렀다. 아, 그걸 왜 안으로 들여와요? 당장 밖으로 빼세요. 저런 썩은 가구를 어디다 둬 당장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려요. 명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평소에는 기운 없는 노인네 같던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서슬퍼런 안광이 스쳤다. 안 된다. 이건 내 혼수야. 내 친정 엄마가 나 시집 올 때 해준 거라고. 이거 버리려거든 나부터 버려라. 명자의 서슬에 지영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이 집 인테리어가 얼마짜린데 저런 쓰레기를 들여놔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 파출부 방인 줄 알겠네. 쓰레기라니, 이게 나한테는 목숨 같은 거다. 정둘 데 없으면 저 베란다 구석에라도 놔줘라. 제발 부탁이다, 지영아. 명자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자 지영은 마지못해 혀를 찼다. 결국 자개농은 거실 한 구석도 차지하지 못한 채 찬바람이 들이치는 베란다 쪽 작은 방으로 밀려났다.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아들 현우가 퇴근에 들어왔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현우야 하고 불렀지만 현우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지영의 눈치부터 봤다. 엄마 왔어. 짐은 좀 버리고 오지. 저게 뭐야. 집 좁아 보이게. 현우는 명자가 정성껏 쌓은 보따리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지영에게 물었다. 여보, 아버님 보험금은 확인해봤어. 장례비 쓰고 남은 거 꽤 될 텐데.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49제를 지낸 지 고작 며칠이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안부도 위로도 아닌 보험금이라니. 명자는 이불 밑에 숨겨둔 낡은 가계부 한 권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다. 없다. 내 아버지 병원비로 다 들어갔어.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뿐이다. 명자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진짜. 아버지는 평생 뭘 하신 거야.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빚만 남기고 가시면 어떡하라고. 엄마 시장 가게 권리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에서 놀던 손자 도윤이가 겁을 먹고 나왔다. 지영은 얼른 아이를 낚아채며 명자를 쏘아봤다. 들었죠? 우리 지금 한계예요.
어머님 모시는 것도 큰 결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계세요. 사고 치지 마시고요. 지영은 명자를 데리고 베란다 끝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다 창고였다. 지영의 골프백 3개가 버젓이 서 있었고 철 진한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사람이 누울 공간이라고는 자개농 앞에 좁은 틈새뿐이었다. 손님방은 도윤이 공부방으로 개조할 거라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여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경고인데요. 지영이 명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주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님 손에 밴 그 비린내 식기세척기로도 안 빠져요. 밥은 제가 차려드릴 때만 드시고요. 아셨죠? 철컥. 방문이 닫혔다. 명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낡은 자개농의 깨진 틈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다. 명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개농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그곳엔 낡은 공책 복희 건어물이라고 적힌 가계부가 있었다. 명자는 돋보기를 꺼내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역삼동 824 번지빌딩, 월세 3,500만 원 전 입금 확인, 개포동 재건축 부지 지분, 2분의 1 소유. 명자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혼잣말을 삼켰다. 현우야 지영아, 너희가 오늘 내버린 건 이 낡은 자개농이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구명줄이란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꾸나. 이 어미가 가진 게 정말 이 늙은 몸뚱이뿐인지.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낡은 가계부 위로 떨어졌다. 12월의 찬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흔들며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200억 자산가 강명자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거지 노릇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의 정적이 차에 깨기 전 명자는 항의 때문에 눈을 떴다. 베란다 창고방의 얇은 벽은 12월의 칼바람을 막아내지 못했다. 명자는 낡은 소미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아이고 삭신이야. 작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자 옆에 세워진 지영의 골프백 3개가 위협하듯 명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덩치 큰 자개농과 골프백 그리고 산더미 같은 짐들이 뒤엉켜 있어 팔다리 하나 마음대로 뻗기 힘들었다. 명자는 구석에 놓인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영이 음식 냄새 밴다며 방 안에서 따로 물이라도 끓여 마시라고 던져준 것이었다. 아침 7시가 되자 거실에서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자 명자의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명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영아, 내가 좀 도울 거 없냐? 식탁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지영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뱉었다. 됐어요. 어머님, 손 닿으면 비린내 배요. 거기 그냥 서 있지 마시고 가서 세수나 하세요. 아참 수건은 파란색만 쓰세요. 하얀 건 우리 도윤이 거니까 손대지 마시고요. 명자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다. 지영이 말한 파란색 수건을 찾았지만 그것은 이미 걸레처럼 해져 있었다. 명자는 마른 세수만 하고 다시 창고방으로 돌아와 앉았다. 잠시 후 지영이 쟁반에 밥 한 공기와 식은 김치 몇 조각을 담아 방으로 가져왔다. 식탁에 앉으면 도윤이가 반찬 투정해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여기서 드세요. 명자는 대답 대신 쟁반을 받았다. 지영이 나가려다 멈춰서서 베란다 구석에 자개농을 노려봤다. 근데 어머님 저 낡은 가구 진짜 어떡할 거예요?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저기서 무슨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온 집안에 퍼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영가 저건 내 목숨 같은 거다. 내가 잘 닦으마. 냄새 안 나게.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아유 진짜 짜증나. 지영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명자는 식은 밥을 한술 떴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다.
점심 무렵 유치원에 가지 않은 손자 도윤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주머니에서 소중히 아껴둔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까? 아이가 사탕을 보며 손을 뻗으려던 찰나 안방에서 나온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안 돼. 도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영은 명자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사탕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머님, 유통기한도 모르는 이런 불량식품을 왜 애한테 줘요? 그리고 애 만지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님 옷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인데. 미안하다. 나는 그냥 좋아서. 좋으면 돈으로 표현하세요. 돈으로 남들 할머니들은 손주 학원비도 척척 내준다는데 어머님은 짐짝처럼 몸만 들어오셔서 이게 뭐예요? 지영의 독설은 송곳처럼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자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때 퇴근한 현우가 들어왔다.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현우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시작했다. 자기야,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님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저 썩은 자개농이며 애한테 이상한 거 먹이려 그러고. 현우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명자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보다 성가심이 더 컸다. 엄마, 지영이 말 좀 들어?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나 밖에서 일 못해.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던 아들이었다. 그저 상속받을 거 없냐고 묻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을 위해 골프백을 챙기러 창고방으로 들어왔다. 급하게 짐을 빼던 지영의 발이 명자의 자개농 모서리에 걸렸다. ISI 진짜의 지영은 화풀이라도 하듯 자개농의 하단 부분을 구두 끝으로 강하게 걷어찼다. 콰직 오래된 합판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자개 조각 몇 개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영가, 너 지금 뭐하는 개냐? 명자가 놀라 달려들자 지영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여기 있으니까 내 발이 다치잖아요. 이딴 쓰레기 내일 당장 사람 불러서 내다 버릴 줄 아세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영은 씩씩거리며 골프백을 들고 나가버렸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자개의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모았다. 부서진 합판 틈새로 자개농 내부의 비밀 공간이 살짝 엿보였다. 그 안에는 낡은 가계부와 함께 남편이 생전에 남긴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명자는 부서진 자개농 조각을 정성스럽게 다시 붙였다. 그리고 가계부를 펼쳐 오늘 겪은 수모를 적어 내려갔다. 12월 14일, 며느리가 사탕을 버리고 나를 벌레 보듯 했다. 아들은 방관했다. 자개농이 부서졌다. 내 마음도 부서졌다. 명자는 가계부를 품에 꼭 안았다. 현우야,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내 처가 내 혼수를 발로 찰 때 너는 방 안에서 TV 소리만 키우더구나.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가계부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아파트 야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슬퍼만 할 때는 아니었다. 명자는 품 안의 복대에서 구형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 상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철아, 슬슬 움직여야겠다. 우리 아들놈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똑히 봐둬야겠어. 베란다의 냉기가 더욱 매서워졌지만 명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200억 자산가의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명자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50년 전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로 끼워주었던 5돈짜리 순금 반지였다. 세월이 흘러 빛바랜 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량진 시장의 비린내와 남편의 병수발을 견디게 해준 어머니의 온기가 서려 있었다. 명자는 이 반지를 자개농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단 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었었다. 어머님, 거실 바닥에 먼지 낀 거 안 보여요.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엎드려서 걸레질 좀 하세요. 아파트 청소는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 지영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지영은 오늘 오후 백화점 VIP 모임이 있다며 아침부터 치장에 여념이 없었다. 명자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알았다 지영아. 깨끗이 닦으마. 명자가 걸레질을 하며 지영의 발치 근처로 다가갔을 때였다.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달던 지영이 뒤로 물러나다 명자의 손등을 하이힐 뒷굽으로 짓밟았다. 악!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지영은 사과는커녕 눈을 치켜떴다. 아유, 어머님, 거기 왜 그렇게 죽치고 앉아 계세요? 제 구두에 먼지 다 묻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지영은 신경질적으로 발을 빼며 명자의 손등에 선명한 멍 자국을 남긴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명자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찬물에 죽이며 창고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추스르려 자개농을 열고 비단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런데 손끝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어딨지? 명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비단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반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나갔다. 지영아, 혹시 내 방에서 반지 못 봤니? 금반지 하나가 사라져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명품 가방을 챙기던 지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반지요, 그 촌스러운 노란 금덩어리 말이에요. 어머님이 어디 흘려놓고 왜 저한테 물으세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분명히 그 주머니에 넣어뒀어. 어제 네가 내 방에서 짐 뺀다고 들락거리지 않았냐? 명자의 말에 지영이 갑자기 가방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다. 지금 제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어머님 들어오고 나서 기가 막혀서 정말 그깟 똥값 나가는 반지 하나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요. 지영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나가버렸다. 명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지영이 급하게 나가느라 식탁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의 알림이 떠 있었다. 거래 완료 24K 순금 반지 5돈 180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명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진 속의 반지는 의심할 여지 없는 명자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잠시 후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온 지영의 손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명품 지갑이 들려 있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지영은 쇼핑백을 거실에 던져 놓으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아, 봤어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좀 미리 쓴 게 뭐 어때서요? 그 구닥다리 반지 끼고 다닐 일도 없으시면서. 덕분에 저 모임 가서 기 좀 살았네요. 지영의 뻔뻔한 태도에 명자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70평생 남에게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못하고 살아온 명자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제 허영을 채우는 며느리의 모습은 참을 수 없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명자의 손이 지영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다.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너, 이 못된 것, 그게 어떤 반지인데, 내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목숨 같은 건데, 지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제 뺨을 만지더니 이내 눈이 뒤집혔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사람을 때려. 지영은 식탁 위에 있던 시원한 물병을 집어들어 명자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악! 차가운 물이 명자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명자가 비틀거리자 지영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손 찍어만 적 없어. 돈 한 푼 안 들고 들어와서 밥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서 유세를 떨어 그 반지값 내가 나중에 용돈으로 쳐줄 테니까 닥치고 계세요. 그때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닥에 젖은 채 쓰러진 어머니와 씩씩거리는 아내를 본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영이 먼저 선수 쳤다. 눈물을 쥐어짜며 현우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반지 팔았다고 내 뺨을 때렸어.
나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아. 당장 어머니 내보내든가 내가 나가든가 해? 현우는 명자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싸늘한 눈초리로 바닥에 엎드린 명자를 내려다봤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지영이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 우리 집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엄마는 그깟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며느리 뺨을 때려 엄마 지영이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진짜 엄마 못 모셔. 명자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아들을 보았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바닥에 패개치고 물을 끼얹었는데 아들은 사과를 하라고 한다. 명자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젖은 옷을 끌고 창고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근 명자는 어둠 속에서 복대 안에 가계부를 꺼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다. 12월 16일. 며느리가 어머니의 반지를 팔아 지갑을 샀다. 나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물을 끼얹었다. 아들은 사과를 하라며 나를 협박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자비 없는 심판뿐이다. 명자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철에게 부탁한 며느리의 뒷조사, 서류가 언제쯤 도착할지만이 맴돌았다. 현우야 지영아, 너희가 오늘 판 건 반지가 아니라 내 마지막 정칭이었다. 베란다 밖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명자의 방 안은 지옥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의 허세는 남편의 실직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위기일수록 거칠에 더 집착했다. 수요일 오전 아파트 거실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지영은 최고급 케이터링 음식을 주문하고 평소 쓰지도 않던 크리스탈 잔들을 꺼내 닦느라 분주했다. 어머님, 이리 좀 나와보세요. 지영이 창고방 문을 툭툭 두드렸다. 명자가 나가자 지영은 낡고 때 탄 앞치마 하나를 던져주었다. 오늘 제 백화점 동기들이랑 강남 엄마들 모임 있어요. 다들 대단한 집 사모님들이라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저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개냐. 그냥 입 다물고 파출부 아주머니인 척하세요. 커피 나오라면 나오고 음식 접시 비면 치우시라고요. 혹시라도 애들이 말 걸면 그냥 얘만 하세요. 사투리 절대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명자는 기가 막혔다. 제 아들을 낳아 길러준 시어머니를 친구들 앞에서 파출부로 쓰겠다니. 명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오후 2시 집안은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으로 무장한 여자 4명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가방을 훑으며 가시돋친 칭찬을 주고받았다. 어머 지영아, 이 아파트 채광 너무 좋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야. 요즘 이 동네 평당 1억 넘는다며? 말도 마 언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서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이야. 지영의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명자는 헛웃음이 났다. 승진은커녕 실직 직전에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아들, 부부의 실상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 커피 좀 빨리 내오세요. 센스가 없으시네. 지영의 친구 중 하나가 명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지영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거들었다. 어머, 미안해 얘. 이번에 새로 온 아주머니인데 손이 좀 느려. 아주머니 뭐 하세요?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명자는 묵묵히 트레이를 들고 다가갔다. 고가의 커피잔을 내려놓는 명자의 손등에는 지난번 지영이 밟았던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여자들은 그 멍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명자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건어물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지영아, 너네 파출부 아주머니한테서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니? 비린내 같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코 예민해서 이런 거 뭐 안 좋아하는데. 지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명자를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아주머니, 내가 씻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냄새 배니까 얼른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게.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물러났다. 뒤편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얘들아? 너희 그 소문 들었니? 역삼동에 8층짜리 빌딩 가진 할머니 말이야. 시장에서 멸치 팔아서 그 건물을 샀대. 완전 전설이라던데. 어머, 나도 들어봤어. 그 할머니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 로또 맞은 거잖아. 지영이 부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할머니 밥만 닮았어도 내가 파출부 아주머니 안 부르고 호강시켜 드렸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이나 벌다가 지금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계시거든. 정말 내 팔자도 기구해. 주방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명자의 손이 멈췄다. 전설의 역삼동 빌딩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영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시어머니를 욕하고 있었다. 명자는 품 안의 가계부를 가만히 만졌다. 그 안에는 이 여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빌딩의 등기부 등본이 접혀 있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거실은 엉망이 되었다. 지영은 소파에 대자로 뻗어 명자를 불렀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뭐해요? 이것들 다 치우고 바닥 왁스칠 다시 해놓으세요. 오늘 친구들 앞에서 체면 살려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지영은 명자가 차려온 음식을 먹다 남긴 접시를 명자의 발치로 밀어 던졌다. 이거 아까우니까 어머님이 드세요. 비싼 거라 어머님 평생 구경도 못 해보신 걸 거예요.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123, 상처라 며느리 친정 기록 다 나왔느냐. 명자는 비굴한 표정으로 샌드위치를 집어들며 속으로 뇌까렸다. 그래 지영가, 많이 먹고 기운 내거라. 이제 네가 이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명자는 어둠이 내려앉은 창고방으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 지영이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명자의 필체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단 있게 종이를 파고들었다. 12월 18일.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라 속이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했다. 내 빌딩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주인이 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 지영아, 너의 가짜 인생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 그날 밤 지영의 코고는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 명자는 상철에게서 온 서류 봉투를 확인했다. 며느리 지영의 숨겨진 과거와 사기 전과가 담긴 기록들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명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새벽 2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한 시간. 명자는 베란다 창고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상철이 보내온 서류의 내용들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수진, 전과 이범, 혼인 빙자 사기.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복대를 더듬었다. 그 안에는 지영의 화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가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때였다.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낮은 목소리,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명자는 숨을 죽이고 문의 귀를 바짝 들이댔다. 자기야 이제 한계야. 이번 달 리볼빙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어.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는 거 나 더 이상 못 견뎌. 지영의 날카로우면서도 절박한 목소리였다. 뒤이어 현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도 알아. 지점장이 오늘 그러더라. 이번 분기 실적 못 채우면 권고사직 명단에 내 이름 제일 먼저 올리겠다고. 아씨, 인생 진짜 왜 이러냐. 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만 가득했다. 명자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아들의 고통이 전해지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영의 말은 명자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럼 어머님 저 자개농이라도 뒤져봐야 하는 거 아냐? 내가 봤어. 어머님 그 낡은 공책에 숫자를 엄청 적어 놓으시더라고. 분명히 노량진 시장통에서 벌어둔 쌈짓돈이 있을 거야. 엄마가 없다고 하잖아.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다고.
그 말을 믿어 그 짠순이 할망구가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모은 돈이 없을 리가 없어. 자개농 안쪽 깊숙한데 인감도장이랑 통장 숨겨놨을 게 뻔해. 자기야, 어머님, 내일 노인정 가시면 내가 저 방 제대로 뒤질 거야. 만약 시장 가게 자리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몰래 팔아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해. 명자는 눈을 부릅떴다. 지영의 탐욕은 예상했지만 현우의 반응이 공포스러웠다. 제발 현우야, 제발 아니라고 해라. 명자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현우의 목소리였다. 명자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자개농 왼쪽 두 번째 서랍 밑바닥이 좀 이상하더라고. 거기 이중바닥 같았어. 자기가 망 좀 봐줘. 내가 내일 확실히 찾아낼 테니까.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살아야지. 엄마도 자식 살리는 셈치고 이해하시겠지. 현우는 소주를 들이켜는 듯 컥 소리를 냈다. 명자는 문고리를 잡은 채 주저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40년 전 새벽 시장에서 생선 비늘이 손등에 박혀 피가 나도 아들 학원비 생각에 웃음 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어미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 훔치려 드는 아들의 배신에 명자의 영혼이 타 들어갔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꺼냈다. 아직 적지 못한 진실, 그리고 아들의 배신을 기록해야 했다. 12월 21일, 새벽 2시 15분. 아들과 며느리가 내 인감을 훔칠 모의를 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를 믿었던 이 어미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갔다. 이제 너희에게 줄 자비는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명자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벽에 머리를 기댔다. 벽 저편에서 지영과 현우는 이미 훔친 돈으로 빚을 갚고 쇼핑을 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거실에 불이 꺼지고 부부의 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조용히 자개농을 열었다. 그리고 지영이 말했던 이중바닥에서 진짜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복대 안쪽 서류들이 담긴 깊은 주머니로 옮겼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서 장난삼아 사두었던 가짜 도장과 텅 빈 통장 하나를 넣어두었다. 그래 와서 가져가 보거라. 너희의 탐욕이 어떤 지옥을 불러오는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명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서슬퍼런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뿌연 새벽달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아침이 밝으면 지영은 승리감에 취해 명자의 방을 뒤질 것이다. 그리고 명자는 그 추악한 현장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명자의 방역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들에 대한 처절한 심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더 기운 없는 척 연기하며 창고방을 나섰다.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걸음걸이는 일부러 질질 끌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지영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사냥감이 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맹수 같았다. 지영아, 나 오늘 노인정에 좀 다녀오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삭신이 쑤셔서 동네 노인네들이랑 뜨끈한 방에서 좀 쉬어야겠다. 아유, 그러세요. 저녁까지 푹 쉬다 오세요. 저도 도윤이랑 외출할 거니까 집 걱정 마시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섞여 있었다. 명자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등 뒤에서 아싸 하고 작게 외치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자는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입술을 짓씹었다. 그래, 마음껏 뒤져보거라.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른 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명자의 발걸음이 돌연 빨라졌다. 그녀는 퍼스를 2번 갈아타고 압구정의 한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간판도 없는 고급 프라이빗 오피스가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상철. 40년 전 노량진 시장통에서 명자에게 돈을 빌려 재기한 뒤 지금은 명자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태양산업개발의 대표이자 유일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상철이 허리를 구십 도로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파트에서 파출부 취급을 받던 박 아주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강명자 회장이 서 있었다. 상철아, 서류는 다 준비됐느냐? 명자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상철은 두꺼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네, 회장님, 우선 며느님. 아니, 김수진의 뒷조사 결과입니다. 결혼 전 성형과 계명은 기본이고 친부 김태호와 공모해 벌인 혼인빙자 사기 전과가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태호는 출소 후 양평 쪽에서 도박판을 전전하며 며느님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명자는 지영의 과거 사진과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분노보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 현우가 그런 여자한테 홀려 제 어미를 버리려 하다니 쯧쯧 불쌍한 놈. 그리고 회장님 지시대로 강남빌딩과 분당상가의 월세 수익은 이번 달부터 회장님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유보금 계좌로 전액 돌려놨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회장님 통장을 손에 넣어도 그 안에는 푼돈밖에 없을 겁니다. 명자는 상철이 내민 만년필을 들고 서류에 사인했다. 자산 동결 및 법적 대응 위임장. 그녀의 손끝이 단호하게 움직였다. 상철아,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자식한테 재산 다 주면 고려장 당한다고. 나는 그 말이 괴담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내 아들놈이 내 인감을 찾겠다고 밤새 모의하는 걸 들으니 내 40년 세월이 참으로 허무해지더구나. 회장님,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드님 정신 번뜩 들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드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상철의 위로의 명자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 낡은 공책은 그녀에게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죽은 남편과의 약속이자 지옥 같은 시장통에서 버텨낸 훈장이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상철이, 너는 며느리 친부 김태호를 좀 감시해라. 조만간 그자가 이 판에 뛰어들 게다. 똥개들은 고기 냄새를 기막히게 맡는 법이니까. 명자는 다시 초라한 점퍼를 걸치고 고무신을 신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다. 오후 5시 명자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현관을 들어서자 지영이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명자의 눈에 지영의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가 포착됐다. 어머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지영의 시선은 명자의 품 안으로 향했다. 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창고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개농을 확인했다. 숨겨두었던 가짜 도장과 빈 통장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영은 이미 가짜 보물을 낚아챈 것이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빙그레 미소 지었다. 지영아, 현우야, 그 가짜 도장으로 어디 한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껴보렴. 그 기쁨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떨어질 낭떠러지는 더 깊고 아찔할 테니까. 명자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다. 12월 22일, 조력자 상철을 만나 전쟁 준비를 끝냈다. 적들은 내 가짜 미끼를 물었고 나는 그들의 목줄을 잡았다. 현우야, 네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이 내 자비가 될지 아니면 네 파멸의 시작이 될지. 이제 내 선택에 달렸다. 베란다 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명자의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평일 오후 2시. 아파트 거실은 죽음보다 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평소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의 양복 상의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책상 위 개인 물품들을 담아온 해고의 상징이었다.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안방에서 나오던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우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다. 상자 안에서 굴러나온 머그컵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잘렸어. 광고사직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영은 깨진 컵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뭐 잘렸다고 그럼? 대출이자는 내 카드값은 이번 달 도윤이 영어 유치원비는 어떡할 건데 당신 미쳤어. 어떻게든 버텼어야지. 버틴다고 되는 줄 알아. 회사가 망해가는데 나라고 잘리고 싶어서 잘렸냐고. 부부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베란다 창고방에서 걸레를 빨던 명자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지만 명자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다. 이것은 명자가 설계한 시나리오에는 없었으나 현우가 자초한 인생의 겨울이었다. 우리 이제 어떡해. 당장 다음 주면 리볼빙 만기인데.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안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지난밤 명자의 방에서 몰래 훔친 그 가짜 통장과 인감 도장이었다. 이거 있잖아, 어머님. 통장, 자기가 이거 들고 은행 가서 어떻게든 해봐. 시장통에서 굴린 돈이면 몇 천은 들어있을 거 아냐. 현우는 지영이 내민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하지만 첫 장에 찍힌 잔액을 확인하니 현우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잔액 42,500원? 뭐야? 이게 전부야. 말도 안 돼. 평생 장사한 노인네 통장에 4만 원이 전부라고 현우는 미친 듯이 통장 뒷면을 넘겼다. 하지만 적힌 것은 동네 마트에서 콩나물을 사고 약국에서 파스를 산 소액 결제 내역뿐이었다. 지영이 통장을 빼서 들고 확인하더니 악을 썼다. 이 할망구가 우리를 속인 거야. 분명히 다른 통장에 있을 거야. 아니면 돈을 어디 땅바닥에 묻어놨든가. 그때였다. 거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출이자 연체를 경고하는 은행 측의 방문이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현우는 돌연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명자가 있는 창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명자는 바닥에 앉아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현우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길래? 돈 내놔? 엄마 숨겨둔 돈 있는 거 다 알아. 역삼동 건물이니 뭐니 하는 소문. 그거 다 엄마 얘기 맞지? 왜 자식은 굶어 죽어가는데 혼자 움켜쥐고 있는 건데? 현우는 명자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옆에서 지영이 거들며 명자의 자개농 서랍을 하나씩 빼서 바닥에 내던졌다. 이 할망구야, 도대체 어디 숨겼어? 인감증명서랑 땅 문서 다 내놔. 당신 죽으면 어차피 우리 건데 지금 좀 쓰겠다는데 왜 이리 고집을 피워. 과당 지영이 명자의 낡은 보따리를 털자 그 안에서 멸치 몇 마리와 다시마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건어물들을 주우려 했지만 현우가 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명자는 중심을 잃고 딱딱한 자개농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이고. 명자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자의 낡은 가계부, 복귀 건어물이라고 적힌 그 공책을 발견하고 낚아챘다. 이거지, 여기 다 적어놨지. 현우는 가계부를 미친 듯이 넘겼다. 하지만 명자가 미리 법인 장부와 핵심 페이지를 빼놓았기에 그 안에는 1980년대 멸치 도매 가격과 시장 사람들에게 빌려준 몇만 원짜리 장부들 뿐이었다. 시발, 이게 뭐야? 멸치 3박스? 소금 5가마? 엄마 미쳤어. 이런 쓰레기를 왜 목숨처럼 들고 있는 건데? 현우는 명자의 가계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명자의 평생이 담긴 기록이 아들의 구두 밑에서 처참하게 구겨졌다. 엄마 같은 사람이 엄마야. 자식 앞길 막는 짐짝이지 내일부터 당장 집 알아봐.
이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는데 엄마 같은 입 하나 더 거들 여유 없어. 요양원을 가든 길바닥에서 나앉든 마음대로 하라고. 현우는 술 냄새와 광기에 찌든 숨을 몰아쉬며 방을 나갔다. 지영 역시 명자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내일 사람 부를 거예요. 저 썩은 자개농이랑 할머니 짐 다 폐기물 트럭에 던져버릴 줄 아세요? 쾅 방문이 닫혔다. 명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로 번져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짓밟힌 가계부를 집어들었다.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마치 명자의 찢어진 가슴 같았다. 명자는 가계부에 구겨진 페이지를 손으로 펴며 낮게 읊조렸다. 현우야, 네가 방금 짓밟은 게 네 자식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1000억대 재산이라는 걸 너는 끝내 모르는구나. 명자는 복대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상철아, 준비해라. 우리 아들놈이 방금 내 인생을 짓밟았다. 이제 나도 그놈의 인생을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피 묻은 가계부를 품에 안았다.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심판의 의지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현우의 실직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명자의 이마 피 자국은 지영이 락스로 박박 문질러 지웠지만 그날의 광기는 공기 중에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 명자는 상처 부위에 반창고 하나 붙인 채 창고방에 박혀 있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 버선발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현관에 들어선 남자는 6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김태호? 지영의 친부이자 혼인 빙자 사기로 5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였다. 그의 눈은 가늘고 날카로웠으며 사람을 훑뜯는 눈빛에는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사부인은 좀 어떠냐 소식 들으니 아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던데. 태호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물었다. 지영은 그에게 명품 위스키를 따르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말도 마세요 아버지. 저 할망구가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현우 씨는 잘리고 빚쟁이들은 독촉 전화를 해대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태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씩 웃었다. 누런 이 사이로 금리가 번쩍였다. 지영아, 너는 아직 멀었다. 사기꾼의 딸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였으나 저 노인네가 장사로 잔뼈가 굵은 노인이다. 눈빛을 봐라. 저건 빈털터리의 눈이 아니야. 네 분명히 뒤로 숨겨놓은 알짜배기 문서가 있을 거다. 태호는 명자의 창고방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노인네를 집안에 두니까 입을 안 여는 거야. 일단 밖으로 빼야 해. 가족들 눈 안 닿는 곳 우리 송이에 들어오는 곳으로. 그게 어디인데요? 요양원이지. 그것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시설 말이다. 거기 원장이 내 교도소 동기인데 돈만 좀 쥐어주면 면회도 통제하고 소식도 끊어줄 수 있어. 노인네를 거기다 처박아 두고 정신을 쏙 빼놓으면 결국 문서가 어디 있는지 불게 되어 있다. 베란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던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 지영의 탐욕 뒤에는 더 거대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다. 명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의 가계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잠시 후 태호가 명자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명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겁먹은 연기를 시작했다. 누구신데 남의 방에? 아이고 사부인 저 지영이 애비입니다. 소식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달려왔습니다. 사부인 이마에 그 상처는 또 뭡니까? 이 못난 놈들이 사부인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태호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명자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명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었다. 사부인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자식들도 못 믿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제가 아주 시설 좋은 요양궁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두 달만 푹 쉬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있어봐야 자식들 싸움박질의 사부인 명만 짧아집니다. 명자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 실소, 나는 여기서 내 아들이랑 살 거요. 명자가 고집스럽게 말하자 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명자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꽉 쥐고 귓가에 차갑게 내뱉었다.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지영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밤마다 할머니 자개농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다고 난리인데 내가 겨우 말리고 있는 거라고. 요양원 가면 목숨은 보전해줄게. 어때?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거실에 있던 현우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어느새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서방 내가 다 자네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어머니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 치매 기운도 있으신 것 같고 저러다 사고라도 치면 자네 인생까지 망가져. 내일 당장 입소 서류 준비할 테니 사인하게. 현우는 명자의 겁에 질린 눈과 태호의 제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동과 탈출구뿐이었다. 엄마, 장인어른 말씀대로 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돌아섰다. 명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제 배 아파난 자식이 사기꾼 장인의 손에 제 어미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둠 속에서 상철에게 연락했다. 상철아 놈들이 나를 강제로 치우려 한다.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나를 가두려 해. 내일 아침 네가 준비한 사람들을 아파트 정문 앞에 배치해라. 그리고 김태호, 그자가 가진 과거 범죄의 기록 전부 검찰에 넘길 준비해. 사기꾼의 피가 흐른다면 그 피를 다 쏟게 해줘야지. 명자는 구겨진 가계부에 피 섞인 침을 뱉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은 나를 요양원에 팔아넘기기로 했다. 며느리의 아비는 내 재산을 뜯어낼 사냥개로 나섰다. 그래, 어디 가보자꾸나. 그 요양원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내 왕국이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명자는 자개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껐다. 방금 태호가 했던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0억 자산가 강명자의 눈에는 이제 인간적인 연민 대신 차가운 심판관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요양원 입소가 결정된 월요일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는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태호가 보낸 사설 요양원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로 명자의 방 앞에서 대기했다. 자, 이제 그만 나오시죠. 짐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태호의 사주를 받은 직원이 명자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명자는 자개농의 기둥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이거 놓거라, 내 발로 못 간다. 현우야, 현우야. 거실에 서 있던 현우는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이미 태호에게서 건네받은 사업 자금 대출 약속 서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를 팔아넘긴 대가였다. 그때 지영이 눈을 번뜩이며 창고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망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가시기 전에 이 쓰레기부터 처리해야겠어요.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죠? 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낡은 가구 속에 금덩어리를 숨기는 게 노인네들 수법이라고. 안 된다, 지영가. 이건 절대 안 돼. 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영의 광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지영은 망치를 높게 치켜들더니 자개농의 측면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콱콱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섬세한 자개 조각들이 비명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명자는 자식과도 같은 가구가 파괴되는 모습에 심장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지영은 짐승처럼 자개농의 뒷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어디 있어 문서, 어디 있냐고. 마침내 이중바닥의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지영의 손이 그 안으로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꺼내낸 것은 낡은 비단, 주머니와 빛바랜 공책, 복희 건어물, 가계부였다. 찾았다 이거지 이거야. 지영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가계부를 펼쳤다.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금괴나 현금 뭉치는 없었다. 오직 깨진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지명들 뿐이었다. 이게 뭐야? 역삼동, 분당, 개포동, 1988년 매입 하에게이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네.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던 주제에 무슨 강남 땅이야. 이게 다 가짜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만든 가짜 장부지. 지영은 가계부를 명자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종이 모서리에 뺨을 긁힌 명자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님, 영희 좀 그만하세요. 죽어가는 척 하면서 우리 괴롭히는 거 지긋지긋해.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지영은 분에 못 이겨 명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명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찰싹 명자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입가에서 터진 피가 바닥에 흩어진 자개 조각 위로 떨어졌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지영은 비웃으며 명자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사람 돈 없는 노인네가 무슨 사람 대접을 받으려. 그래, 아버님, 이 할망구 당장 끌고 가세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명자의 몸을 거칠게 결박하려던 찰나 명자의 눈동자가 위로 뒤집히며 몸이 활처럼 굽어졌다. 어쩌? 명자의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은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 조각을 향해 허우적거리다 이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엄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현우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명자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해갔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질 듯 이어졌다. 이거 연기 아냐 자기야 어떡해. 지영이 당황해 뒤걸음질 쳤다. 태호는 혀를 차며 직원들에게 눈짓했다. 에이, 이 일이 꼬였구먼. 요양원이고 뭐고 일단 병원부터 보내. 여기서 죽으면 복잡해져. 현우가 명자를 업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 조각들을 발로 걷어차며 뒤를 따랐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명자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부서진 자개농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명령이 각인되었다. 상철아, 이제 다 끝내라. 그 시각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안에서 상철이 무정의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전 대원 움직여라. 며느리와 그 아비 그리고 불효자, 이현우까지.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감해. 회장님의 눈물을 피눈물로 되돌려줄 시간이다. 강명자의 죽음과도 같은 몰락 뒤에 수백억 자산가의 거대한 심판이 비로소 그 거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가는 명자의 뒤를 현우와 지영이 헐떡이며 쫓았다. 현우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지영은 혹시라도 명자가 이대로 죽어 자신들에게 살인 누명이나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손톱을 깨물었다. 환자 보호자분, 잠시만요. 여기는 못 들어오십니다. 간호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명자는 처치실 안으로 사라졌고 현우는 응급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기야 어떡해. 저 할망구 저대로 죽으면 우리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들통나는 거 아냐? 경찰 조사받는 거 아니냐고. 지영이 히스테릭하게 속삭였다. 현우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명이 급히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병원장과 과장급 의료진들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태양산업개발 안상철 대표님. 현우와 지영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안상철. 지영이 흥신소를 통해 들었던 명자에게 매달 3천만 원을 보내준다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흥신소 서류 속 사진보다 훨씬 위험 있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실물에 그들은 압도당했다.
상철은 현우와 지영을 벌레 보듯 한 번 훑더니 곧장 의료진에게 향했다. 강명자 회장님 상태는 어떤가? 회장님이라니요? 현우가 엉거주춤 일어나 물었지만 상철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잠시 후 명자를 실은 침대가 처치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침대는 일반 병동이 아닌 병원 최상층으로 향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옮겨졌다. 잠시만요. 우리 어머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 하는 곳이잖아요. 지영이 앞을 막아섰다. 상철이 천천히 지영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지영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늘했다. 강명자 회장님은 이 병원의 재단 이사장이자 최대 후원자이십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걱정할 곳이 아니니 비키시죠. 재단? 이사장, 지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현우 역시 제 귀를 의심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멸치 냄새를 풍기며 살던 제 어머니가 강남 대형 병원의 재단 이사장이라니. 20층 로얄 스위트룸. 일반 아파트 한 채보다 넓은 병실은 대리석 바닥과 최고급 가죽 소파,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으로 꾸며져 있었다. 명자는 최첨단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차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방금까지 명자를 쓰레기 취급하며 자개농을 부수던 지영은 병실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현우는 병상 옆에 놓인 환자 차트를 조심스럽게 들춰보았다. 환자명 강명자 슬래시 소속 복희그룹 회장, 태양산업개발, 대주주 현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7년 동안 사기꾼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짐짝 취급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회장이라니? 그때 상철이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섰다. 이현우 씨 그리고 최지영 씨. 아니 전과 이 범 김수진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상철의 말에 지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당신 그게 무슨? 흥신소를 고용한 건 당신들만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미 당신의 추악한 과거 친부 김태호와 공모한 혼인빙자 사기 행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인 현우 씨를 위해 참고 또 참으셨던 겁니다. 상철은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지영이 팔아치운 명자의 금반지 거래 내역, 자개농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영상 명자가 미리 설치해둔 것, 그리고 김태호와 나눈 협박 공모 녹취록까지. 당신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 학대, 특수 재물 송회, 그리고 강제 입소 협박까지 포함된 중범죄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지영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려 하자 상철이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저울이다라고. 당신들은 그 저울 위에서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이 병실에서 나가는 순간 당신들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집이 아니라 서늘한 유치장이 될 겁니다. 현우는 정신을 잃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의 피 묻은 가계부를 짓밟던 자신의 구두. 그 구두가 이제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그때 병상 위의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평소의 흐릿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상의 차갑고도 슬픈 눈이었다. 명자는 가느다란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스스로 벗어 던졌다. 그리고 옆에 있던 지영과 현우를 향해 나직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일갈했다. 현우야, 지영아, 연극은 이제 끝났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오늘 똑똑히 구경시켜주마. 명자의 선언과 함께 병실 내부에 대형 모니터가 켜졌다. 그 안에는 명자가 소유한 수십 채의 부동산 목록과 수백억 대의 주식 계좌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영과 현우의 눈동자가 탐욕과 공포로 뒤섞여 경련했다. 200억 자산가 강명자의 진짜 심판.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상에 정갈하게 앉은 명자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베란다 창고방에서 멸치 상자를 매만지던 초라한 노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상철이 가져온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 위험에 눌려 현우와 지영은 병실 구석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상철아, 시작해라. 명자의 짧은 명령에 상철이 가죽 바인더를 열어 현우의 발치에 던졌다.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진 서류 뭉치에는 자산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다. 역삼동 8층 빌딩 분당 상가, 건물 개포동 재건축 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소유주 이름에 적힌 세 글자. 소유자 강명자, 강남 빌딩, 시가 120억, 분당 상가 50억, 토지 및 유동자산 30억, 도합 200억이다. 상철의 몸이 건조한 목소리가 현우의 고막을 때렸다.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영은 서류를 빼서 들더니 미친 사람처럼 페이지를 넘겼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시장 바닥에서 멸치 팔던 할망구가 어떻게 이런 돈을. 이거 다 조작이죠. 우리 겁주려고 만든 가짜죠. 지영이 악을 쓰며 명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 순간 명자가 옆에 있던 크리스탈 물병을 집어들어 지영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악, 악. 지영의 화려한 화장이 순식간에 번지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흉측하게 달라붙었다. 입 닥쳐라, 김수진. 명자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지영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본명을 부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저승사자의 그것과 같았다. 네, 그게 무슨? 혼인 빙자 사기 전과 이 본명 김수진. 내 아비 김태호와 짜고 내 아들놈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내 반지를 훔쳐 당근마켓에 팔아치웠을 때도, 내 자개농을 망치로 부쉈을 때도 나는 참고 기다렸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람 대접해 주길 바라면서. 명자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현우를 보았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너는 내가 요양원 입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내 처가 내 뺨을 때리고 내 얼굴에 물을 끼얹을 때 너는 왜 방 안에서 TV 소리만 키웠느냐? 내가 역삼동 건물주라서가 아니라 네 엄마라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현우가 명자의 발치로 기어와 가운 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그 손을 걷어찼다. 내 옷에 손대지 마라. 비린내 난다고 소금 뿌리던 손으로 어디를 만지느냐? 그때 상철이 태블릿 PC를 켜서 지영의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지영의 친부, 김태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방금 김태호 씨는 체포되었습니다. 회장님께 저지른 협박 및 공갈 미수, 그리고 과거 사기 사건의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 당신 역시 특수 존속 상해 및 절도 혐의로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지영은 사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내 손자 도윤이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명자가 침대 머리맡에 있던 벨을 눌러넣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 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현우 너는 잘 듣거라. 너희가 살던 아파트 그거 내 소유 법인 건물이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했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 카드값 대출이자 단 한 푼도 갚아주지 않을 거다. 네가 버린 어미가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 길바닥에서 굶주리며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엄마, 제발 엄마.
현우와 지영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 나갔다. VIP. 병동의 긴 복도에 그들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 쳤지만 명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명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자신의 빌딩도 있을 것이고 아들이 쫓겨날 아파트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가슴팍의 복대에서 낡고 짓밟힌 가계부를 꺼냈다. 상철아. 네 회장님. 이 가계부 다시 정갈하게 제보내 다오. 내 평생의 피눈물이 담긴 장부니까. 그리고 이제 복귀장학재단 설립 절차 밟아라. 내 재산의 절반은 이사배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쓸 거다. 명자는 가계부의 찢어진 페이지를 손으로 정성스럽게 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가계부 위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자의 고결한 해방감이었다. 200억의 심판은 끝났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홀로 남은 거상은 비로소 가장 화려하고도 고독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 분당 정자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 정원, 흐드러지게 핀 영산홍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 앉았다. 명자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요동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옷은 화려한 비단이 아닌 깨끗하게 세탁된 수수한 면직물이었다. 하지만 그 자태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온함과 위엄이 공존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백발이 된 상철이 정중하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복귀장학재단 설립 허가서. 명자의 평생 수건이었던 재단이 드디어 공식적인 첫 발을 뗐다. 명자는 자신의 자산 200억 중 절반인 100억을 출연해 시장통에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고맙다 상철아. 내 이름 복희가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구나. 명자가 미소 지었다. 지난 1년은 폭풍 같은 시간이었다. 며느리 지영 아니 김수진과의 이혼 소송은 명자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영은 위자료를 챙기려 발악했지만 상철이 확보한 사기 전과와 노인 학대 증거 앞에 꼬리를 내렸다. 그녀는 결국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고 친부 김태호와 함께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1년 전에 허세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을린 얼굴에 단단한 체격의 사내가 서 있었다. 아들 현우였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현우의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명자가 제일 좋아하는 노량진 단골집의 갓 구운 김이었다. 현우는 명자에게 재산을 구걸하지 않았다. 명자가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작은 유통회사에서 말단 영업직으로 뛰며 자신의 힘으로 5억 원의 빚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다. 그래, 영업은 좀 어떠냐?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매일 느낍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보냈을 40년 세월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현우는 명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명자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아들의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명자가 현우에게 바란 건 수백억의 상속이 아니라 바로 이 참회였다.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을 명자는 아들에게 가장 혹독하고도 절실한 방법으로 가르친 셈이었다. 됐다. 이제 내 발로 서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 다 갚고 나면 그때 도윤이 학비는 이 할미가 보태주마. 공짜는 없다. 네가 흘린 땀방울만큼만 돌려줄 거다. 네,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9살이 된 도윤이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명자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아이는 명자에게서 더 이상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명자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따스한 온기를 사랑했다. 명자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자개농은 부서졌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울타리가 세워지고 있었다. 명자는 품 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다. 상철이 정성껏 제본해준 명자의 평생이 담긴 기록장.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4월 20일. 날씨 맑음. 아들이 돌아왔고 손자가 웃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나 그 저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다. 강명자 이제야 비로소 부자가 되었다. 명자는 가계부를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숲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더 빛나는 한 노모의 위대한 승리였다. 명자는 상철과 현우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갔다. 더 이상 비린내 나는 과거가 아닌 향기로운 미래를 향해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다.